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업을 이끌어온 기업입니다. 살려야 할 기술도 또 고용된 숙련 인력도 있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자산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지면서 경영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정부, 기업, 채권단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망가진 원인과 진단, 그에 따른 대책은 잘 안 들립니다. 카이스트 김보원 교수와 함께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 문제 따지겠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승객 끌어내기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의 주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항공업 분야는 특수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고객이 피해를 본다, 이런 입장과 왜 항상 고객만 손해를 봐야 하냐, 이런 불만이 팽팽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 단체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는 다시 고개를 드는 전세난 조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를 사는 분도 있지만 집을 살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서민도 많습니다. 정책 청사진은 안 보이고 불확실성은 불안으로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살펴봅니다.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문제 정말 속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의 키를 쥐고 있는 건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진 빚에 대한 다양한 조정이 시도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은 주채권은행이죠. 산업은행 측의 채무 재조정을 한 3개월 미루고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자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산업은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또 채무 재조정안에 반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P플랜으로 돌입하게 되고 결국 조선업 생태계까지 타격을 입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P플랜을 또 신뢰하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의 거취를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또 이 P플랜의 핵심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김보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입장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반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국민연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국민적인 지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 상황에서 저는 국민연금공단이 좀 좌고우면하지 말고, 네. 국민연금공단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본연의 목적은 결국 국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맡긴 돈을 얼마나 안전하고 수익성을 높게 가져가도록 하느냐가 본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 다음에 정부의 압력,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본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 기준에서만 의사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입장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안을 도입해도 역시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회생의 가능성이 열리는 건가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출자 전환도 이루어지고 신규 자금도 투입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나름대로 회생할 수 있는 길에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T플랜이냐 아니면은 자율협상이냐, 그거보다도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조정이 이루어져서 신규 자금을 받으면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가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영역을 그대로 가져가고,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은 소위 말하는
빅3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건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그림이 없이 지금 무조건 지금 현재 상황이 급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데 전부 몰입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P플랜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율협약을 하든지 장기적인 비전이나 장기적인 그림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둘 다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네. 자, 이 깨진 독은 그대로 두고 물을 부을지 말지만 논의하는 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다가오는데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P플랜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또 P플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P플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를 좀 합쳐서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일단 P플랜이 뭔가요, 교수님? P플랜도 뭐 용어가 좀 새롭지만은 네네. 결국은 이제 법정 관리의 일종입니다. 네. 법정 관리의 일종인데 기존의 그 법정 관리에서는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P플랜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놓은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구조조정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진다. 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채무가 전액 동결되고 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손실이 똑같아진다. 그다음에 법원의 강제 인가가 가능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법정 관리의 특성은 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 가지로 경영 또 채무상의 문제가 있는 회사에 이 청산 가치를 통해서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생의 어떤 기능도 좀 살려두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임종용 위원장이 이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다 손실 분담해야 된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P플랜으로 가겠지만 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는 P플랜은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이어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 약간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과연 우리나라 그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직도 확실하진 않아요. 네. 예, 다만 정부에서 이 P플랜을 얘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용도로 쓰여가지고 채권단을 이제 압박하는 용도로 네. 활용한다면은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네. 나중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P플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이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지 말고 네.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투명하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솔직한 얘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P플랜에 들어가면은 손실이 어느 정도다 이것도 다 추정인데 네.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각각 자기한테 유리한 그 기본 전제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숫자를 갖다가 다 추정치라고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결정자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뭐 자기의 유리한 방향의 네. 수치를 갖다가 올바른 뭐 추정치라고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러한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금융당국과 사는이 P플랜 공포를 조성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P플랜 그러니까 긴급하게 청산과 또 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한진해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P플랜을 도입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P플랜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법정 관리 즉 청산해버리는 것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처럼 될 것이다. 뭐 더 확대해서는 조선업 생태계 망가진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그 제도라든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입니다. 네.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그 한진해운이 그 법정관리 들어간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러한 혼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혼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진해운의 그 모회사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법정관리가 됐던 청산이 됐던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피플랜으로 가든 법정관리로 가든 청산이 되든 혼란과 손실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은 어떠한 걸 선택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노력을 같이 경주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뭐 공포심까지 조성되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일각에서는 좀 새로운 신규 수주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조금 회생의 무게 중심을 두라. 물론 이거 역시 이해관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입장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좀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면 지금 교수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상태까지 올 정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금 거의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시켜서 네. 살리는 건 좋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계속하면은 또 몇 년 지나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모아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회생하면은 어떤 부분을 매각하고 역량 있는 어떤 부분은 키우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다른 주인을 찾아서 매각을 네. 하고 그다음에 채권단과 또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자금을 어느 정도 그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공헌을 하겠다라든지 5년 뒤 10년 뒤에 청사진이 있어야만이 채권단도 네. 당장의 손실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큰 그림에 대한 얘기는 어디를 봐도 없어요. 지금 당장 뭐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질 거라든지 공포심을 조장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은 채권단이나 정부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다 더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국민들도 정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빚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우리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계획과 설명이 필요한데 자꾸 빚잔치에서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만 본다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생각도 나눠볼수록 경제 이야기 풍족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단문 10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법정관리입니다. 법정관리. 뉴스에서는 많이 등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 싶을 텐데요. 법원이 기업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업이 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는 기업에 남아있는 것들을 청산해서 빚잔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청산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위험성도 크고 이미 계약을 했던 사람은 또 신규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법정 관리하게 될 경우 통상 기업의 문을 닫는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피플랜 뉴스에 등장하는 것들도 사실상 법정 관리와 또 회생을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은 그게 곧 법정 관리 아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법정 관리, 기업들은 이렇게 살아나기 어렵거나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법원에서 법이 이 기업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역시 비슷한 제도들이 있긴 하죠. 여러분들은 법정 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또 오후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한국은행발 뉴스인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됐고요.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8조 원 정도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펀드의 운용 방식까지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 대부분이 예측한 바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됐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6월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었는데 이 수준을 10개월째 좀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국내외 경제 여건을 볼 때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또 내리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이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금리 상황 보면 지금 동결해도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난 연말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이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돌고 있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2.2%가 오르면서 경기 회복 신호가 좀 조금씩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고요. 이 경기 회복세가 좀 여전히 미약하고 또 금리를 올리면 곧바로 이 가계부채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는 신호가 좀 보이면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많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0.25%에서 0.5%포인트 정도로 좁혀졌는데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면 이 한미 금리가 역전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한국은행 역시 조기 금리 인상의 검토에 나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한 차례만 올려도 지금 바짝 붙어버리는 상황인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을 했더라고요.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제시한 2.5%와 비교를 하면 0.1%포인트가 오른 건데 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그 사례를 보니까요. 2014년 4월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통계를 내는 기준을 바꾸면서 이 성장률을 좀 올려잡은 거고 이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전망치를 올린 건 2013년 7월 이후에 3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그동안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거의 4년 가까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에서 일단 빠져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좋아지기 때문에 성장률도 확대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렇다면 좀 경제 상황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내수도 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도 우리나라의 생산과 투자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또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도 반등하면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긴 했는데 저성장 추세가 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크고요. 또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작년보다는 0.2%포인트가 떨어지면서 3년 연속 2%대 후반에 머물게 됩니다. 최악의 바닥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정도가 좀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바닥을 향한 최악이 좀 덜해졌다 이 정도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구조조정 얘기도 한창입니다. 저희도 앞서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했는데 8조 원 정도의 펀드를 정부가 만든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내놓은 대책인데 앞으로 5년간 국채은행과 연계금 등이 4조 원을 내고 또 여기에다 이제 민간자금 4조 원을 더 받아서 8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우선 1조 원 규모를 펀드에 출자한 뒤에 4조 원까지 서서히 출자금을 좀 늘려갈 계획인데 지금도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펀드가 45개 정도 있긴 한데요. 이 펀드 규모가 평균 1,000억 원이 안 되고 또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아서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이거 펀드 만들어진 거는 다행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운용되느냐일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이 돈을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만든 건 구조조정 주체를 이제 민간으로 좀 바꾸겠다 그런 뜻인데 따라서 앞으로 이 자금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 사모펀드들이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를 해서 경영 정서를 꾀하는 방식으로 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 부실기업을 사들여서 정상화한 후에 비싼 값에 팔아서 수익을 챙기도록 하는 방식인데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채권을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이 제3자가 일종의 참고 가격을 제시하는 제도도 좀 생기는데요. 지금은 은행들이 기업이 부실해져서
장목 가격보다 더 낮게 더 낮아져도 뭐 팔아서 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손실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종의 공정 가격이 만들어지면 좀 팔고 또 구조조정하는 절차가 더 쉬워질 거다.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인터뷰에서도 뭐 산업은행 또 국민연금 이런 복잡한 얘기 들으셨는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좀 회생이 더 빨라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분양형 호텔, 요즘 호텔 분양 얘기도 광고 많이 보이고 네. 있는데 이게 부당 광고도 있고 또 그런 업체들이 적발도 됐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이제 부당 광고 행위를 한 2개 업체에 좀 적발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의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고 이 객실을 좀 투자자들이 분양하는 호텔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말씀하신 대로 주요 지역마다 호텔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이 분양 광고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분양형 호텔을 좀 광고를 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고 또 이 수익률 보장 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광고들이 있었나요? 네, 그 테림 D&I라는 업체는 2014년에 한 호텔을 분양하면서 이 분양을 받는 이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 네. 수익 보장 기간을 따로 표시를 하질 않고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계속 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 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관광 호텔이 아니어서 특급이라는 그런 등급이 없는데 특급 호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이 격강이라는 업체는 2015년에 한 호텔을 분양을 하면서 이 수익률이 뭐 계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광고에는 확정이나 보장 등의 표현을 써서 마치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참 돈이 몰리는 곳엔 또 이런 자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 경제 성장률 상향 지수를 꼽고 싶은데요. 뭐 그나마 최근에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 지표에 좀 온기가 돌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 반도체 호황의 기대 측면이 큰데요. 그래도 이런 온기를 좀 계속 살려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온기가 돌아오는 요 시기 온기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저희 이 코너 소개 브릿지에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이라고 하는데요. 좀 속 시원한 창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승객 끌어내리는 장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죠. 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인데요. 입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쫓겨났습니다. 좌석 문제 때문입니다. 이 승무원들이 타야 되는 좌석이 부족해서 승객들을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해당 기업은 주가까지 폭락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초과 예약 때문이었다. 뭐 필수 승무원 탑승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도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 해명하는 회사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고객들이 항상 양보하는 게 이 항공사 관련해서의 이 관행이긴 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고객 입장에서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고객이 너무 양보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을 겁니다. 휴가철 앞두고 비행기 이용하시는 국내 고객들 또 애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역시 비슷한 불편함 느끼신 바 있으실 겁니다. 과연 소비자 권리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항공 관련해서는 늘 좀 소비자가 많은 이 언권을 갖고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유나이티드 항공 문제 지금 많이 충격을 받은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후속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네, 한국의 경우에 아직 발생한 적은 없는데요. 이게 승무원이 사실 이제 가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편 운행에 차질이 생겨서 수백 명 승객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항공편을 탑승하는 승무원이 승객보다 우선 탑승한다는 자체는 이제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예약을 하고 탑승을 하지 않는 이제 소비자도 실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추가 인원을 예약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발권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무원이 탈 자리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탑승한 승객을 내리게 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티켓을 끊고 왜 저희가 그 신체 검사를 하고 보안구역으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네. 그 발권 전에 이미 사실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건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국내도 좀 여러 가지 이 제주의 그때 폭설 사태도 그렇고요. 좀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항공사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특수한 재화다. 비행기가 날아가 버리면 뭐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렇게 주도해서 관리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입장은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항공사들이 이제 항공권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실 이제 뭐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이제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이제 오버부킹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항공사들이 예약 취소에 따른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원을 초과해서 예약을 받는 이제 오버부킹을 받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취소하려고 하면 소비자에게는 이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명목으로 위약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의 경우에 이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매우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공정한 거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항공사의 빈 좌석은 좀 손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많이 받아두는 100명의 좌석인데 120명, 130명 받아두는 걸 오버부킹, 초과 예약이라고 하는데 네. 예약을 취소하는 데는 또 뭐 엄청난 위약금을 낸다. 지금 이 분쟁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예약을 했다 취소했을 때 위약금이 과도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10개 소비자단체들이 이제 137A라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항공 관련 피해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도에는 6,789건이었고요. 네. 2015년은 8,259건, 2016년도 작년에는 1,110건으로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이제 소비자 불만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항공권 구매할 때 취소할 때 이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그 내용에 대한 불만이 50.9%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그 소비자 불만이 이제 그런 취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생기는 그런 불만들이고요. 네. 특히 이제 외국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불만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소비자 불만이 이제 많아지면서 지난해 이제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이제 출발일 기준으로 90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뭐 취소가 가능하도록 이제 약관 시정 명령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제 현재도 이제 이 항공 관련 불만 중에는 이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에 대한 그 소비자 불만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이 여행을 계획했다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치는 분들 지금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인터뷰 듣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네. 한 3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네, 5인 가족 기준으로 한 144만 원 정도를 예약했다가 취소 수수료만 한 50만 원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의 허락을 받은 이제 규정이나 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관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놓고 보면 항공사와 고객 너무 항공사 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항공 관련 분쟁들이요. 국제항공 규약이라는 게 있어서 네. 다른 분야보다 소비자에게 사실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런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완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관행적인 이유로 해서 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항공의 경우에 좀 심각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왜 고객들의 어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네. 과거에도 총장님과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저비용 항공사도 많아졌거든요. 고객들의 네.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네. 코드쉐어 문제 같은 거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네. 대한항공을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실제로는 진에어를 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코드쉐어의 경우에도 이제 관련 문제 제기 등을 이제 많이 해서 표시 관련 부분들이 사실 이제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요. 네네. 여전히 이제 비행기 크기나 서비스 같은 이제 등급 차이가 나는 항공사들끼리 코드쉐어가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이제 소비자 불만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항공 관련 소비자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그런 오랜
관행들을 깨려는 노력들이 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뭐 당국의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항공사 스스로도 좀 고객에게 마음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황금 연휴도 곧 다가오고요. 요즘은 뭐 특정 시기 없이 여행객들 많은데 소비자분들 특히 항공 이용 관련해서는 좀 피해를 안 입고 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 필요할까요? 네, 일단 가능한 뭐 이용 약관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런 깨알 같은 이용 약관을 소비자가 읽어보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네, 계약하는 여행 상품에 대한 광고 내용이나 이용 조건, 취소 환불 규정 같은 것들은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출력이나 캡처 같은 것들을 해서 저장해 두시면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가 항공 같은 경우 이제 취소 환급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잘 확인하시고 그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피해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소비자 연맹 같은 소비자 단체에 좀 즉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의 권리, 개개인이 또 조심할 면도 있겠지만 힘을 모아서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길거리 걸어가 보면 어느새 꽃들이 환하게 펴 있습니다. 벚꽃도 그렇고요. 목련은 벌써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급하게 변하는 급변은 문제가 됩니다. 한반도 주변을 두고 지금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요. 국내 정치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경제 영역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특히 부동산 분야는 조금 더 민감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이번 주 부동산 이슈와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봄철 계절적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또다시 좀 전세가 귀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가격도 좀 꿈틀거리는 것 같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일단 수요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지금 계속 전세를 머무르려는 것과 또 재건축 재개발 입주 수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고요. 네. 또 반대로 입주 물량이 한 곳에 집중된 곳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우려했던 전세난 역전세난보다는 강보합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사철 영향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앞으로 좀 염려되는 사항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집중적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 해당 지역의 전세집이 모자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114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강남 4개구에서 지금 2만여 세대가 이주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입주가 집중된 곳, 예를 들면은 세종시라든가 화성, 동탄 20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세 시장의 온도차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 좀 따라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전세 가격이 지금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매매 가격의 한 80%, 90%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매매가 상승기에서는 전세가가 오르면은 영향을 받아서 매매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네네. 전세가가 오른다고 매매가가 덩달아 오른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매매 또 관망세도 있고요. 이미 전세가율 자체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민층들은 아직도 전월세 사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경제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좀 서울 지역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지역별 차이는 있다고 하셨지만 네. 이 전세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 세입자들이 재계약할 때마다 큰 부담이 될 정도로 전세 가격이 급등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전세나 매매나 일단 한번 올라버린 가격이 내려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전월세 거주자들한테는 재계약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별로 역전세 난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주하는 지역별로 다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세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전셋집 찾기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찾아 나서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반대로 입주가 집중된 곳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보험 같은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거 외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임대주택 정책이 있겠는데요. 네네. 그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방향이 정해지고 좀 윤곽이 드러나면은 임대주택 공급의 종류라든가 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임대시장 자체도 변화가 무쌍하군요. 네. 이 좀 미시적으로 이렇게 자기 지역별 특성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도 좀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상황도 좀 점검해 볼게요. 지금 대선 후보 대부분이 사실은 좀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도 좀 많은 시기라고 올해가 그렇다라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분양시장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작년 11.3 대책 이후에는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가 평택 고덕 신도시 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청약이 집중적으로 잘 된 곳 위주로 잘 됐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에는 대선도 있겠고 부동산 정책 흐름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처럼 그 시장 앞날을 어떻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자들이 대체로 개발보다는 주거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정책이라든가 세입자 보호 또 임대주택 공급 방향 등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은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량만 놓고 온다면은 건설사 측에서 이 공급 일정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난제인 것인데 만약 공급을 계획 중이더라도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으면 이게 공급량을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양도 가늠해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정책 기조도 바뀌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재미있는 트렌드 하나가 이 개성 있는 주택을 좋아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지으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에 비해서 비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일단 잡지를 보면은 요즘에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 멋진 게 많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지을 때 먼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최근에 부동산 114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서 집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사기 위해서는 가격이 약 3.3제곱미터당 2,150여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땅만 살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비를 3.3제곱미터당 500, 600 정도를 포함을 한다면은 네. 이 또 연면적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문제는 토지가 아파트처럼 가격이 일률적이라던가 아니면 동네별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네. 만약에 집을 지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먼저 시세 조사를 면밀히 좀 하셔야 되겠고요. 또 건축과 관련해서도 뭐 자재나 공사 기간 그리고 또 공사 도중에 생길 리스크들이 네. 좀 생각 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 짓기에 앞서서 정말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예능 프로에도 나오지만 정말 집 짓다가 사람 늙는다 이런 말까지 예, 나올 맞습니다. 정도인데 예, 참 네. 아름다운 로망이지만 준비할 게 많다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법정 관리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개인이 가정을 경영하는 것처럼 좀 기업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1035님 또 3338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도 0337님도 의견 주셨네요. 고객 쪽으로 또 지금 정치 시절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경제도 좀 고객들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여러분께 힘이 되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생생경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